번째는 청산과 결제 업무를 대신해주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청산 결제 업무를 하면서 라이센스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증권의 청산과 결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저랑 창우님이랑 증권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증권을 한 주를 가지고 있어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시가가 한 주당 10,000원이에요. 근데 창우님하고 저하고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창우님이 사기로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창우 주식회사 한 주를. 그래서 10,000원의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저는 창우님한테 주식을 줘야 되고 창우님은 저한테 10,000원을 줘야 되죠. 이 업무를 우리가 만나서 하면 좋은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그걸 누군가 대신해주고 있죠. 증권회사는 거래 주문을 제출하고 주문을 제출하는 것만 대신해 주거든요. 매매 체결은 어디서 해줘요? 한국거래소에서 하죠. 그럼 돈을 주고받는 건 어디서 할까요? 주식을 주고받는 건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하고요. 돈을 다시 주고받는 행위 역시도 거래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최종적으로 한서희가 주식 한 주에서 마이너스 0이 되고 노창호가 주식 0에서 플러스 1이 되는 이 숫자를 맞추는 업무까지를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는 이제 거래소에서 다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숫자를 받아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우리 앱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청산과 결제 업무예요. 그러니까 돈과 주식을 서로 맞교환시키고 마지막으로 장부에 숫자까지 정정하는 이 업무를 청산 및 결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좀 분리해서 보면 돈을 주고받고 주식을 주고받는 거를 결제라고 하고요. 우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결제한다고 하잖아요. 청산은 이제 이 장부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가 끝나고 장부까지 정리하는 게 청산.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죠. 코인베이스도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인베이스가 코인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 저쪽에 보내고 저쪽에 돈을 나한테 주고, 그리고 나와 저분의 장부를 숫자까지 맞춰서 정리하는 업무는 코인베이스가 하겠죠. 우린 코인베이스 앱만 쓰면 다 되는 거니까. 뭐 SEC 주장은 근데 니네가 거래하는 게 증권이니까 청산결제업자로서 라이센스 받아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코인베이스는 야 내가 언제 증권을 청산결제했어, 나는 청산결제한 건 맞는데 그건 코인이지 증권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들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에서 계속 갈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쟁점에 대해서 SEC는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가상자산, 뭐 암호자산, 코인을 가지고 이건 증권이니까 우리가 관할권으로 해야 돼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번 소송을 제기했는데 잘 안 된 케이스들이 대표적으로 리플이죠. 리플 소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서 또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초기 판매한 거는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살 때 가격이 상승될 것을 기대했고, 그래서 이제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인정됐던 거고,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직접 한 적이 없나 봐요, 리플이. 그래서 서로 간에 매매 체결하는 거의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발행자인 리플로부터 어떤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의 기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코인베이스 사례에 대비를 해보면, 코인베이스는 2차 거래를 하는 곳이잖아요. 2차 거래를 할 때 어떤 코인은 증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선 당연히 야 리플 사례 봐, 우리가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끼리 거래할 때는 서로 증권에 대한 이익의 기대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증권이 아니라 그냥 뭐 돌멩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주고 사고 판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우린 증권 취급한 적 없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증권과 관련된 또 다른 소송은 이제 테라폼 랩스 사건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테라 루나 코인을 거래소에서 샀어도 증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나 또는 이익의 기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중간 발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요런 또 반대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증권과 관련돼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은 뭐냐면은 스테이킹. 스테이킹이 뭐냐?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 거래 내역을 여러 개의 장부에 나눠서 기록하는 분산화된 장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산 장부, 분산 원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ABCD라는 이제 분산 원장에 거래 기록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거래가 유효하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검증자라고 해요. 근데 이 검증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이 검증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은 일정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맡겨두면 이 사람에게 검증자로서의 자격을 줘요. 왜냐하면 아무나 검증했는데 허위로 검증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의 검증이 믿을 만한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이제 너 스스로 자격을 입증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뭐 사법시험 몇 회가 통과했고 그러면 저 사람 하는 얘기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어 라고 하지만, 블록체인에서 이제 어떤 거래 A와 B 사이의 거래가 참이라는 거를 검증해주는 자격은 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수량의 가상자산, 뭐 토큰, 코인을 지네 시스템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 맡겨두는, 그걸 하는 사람만 검증자로서 자격을 줘요. 예를 들면 보증금 같은 거죠. 근데 스테이킹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자산을 거기다가 딱 묶어 놓은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검증 행위를 하잖아요. 이 검증 행위를 함으로써 굉장히 이 블록체인 자체는 좀 검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블록체인이 안정적이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그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안에 묶여 있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묶은 거잖아요. 그럼 대가를 좀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검증 업무도 실제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자산을 블록체인에 묶어두는 어떤 나름의 업무나 희생이나 역할을 수행한 그 일정 기간 채우고 나면 그에 따른 스테이킹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은 그 블록체인을 만든 바레인 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건 시스템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처음에 나는 이런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너네가 얼마 기간 동안 얼마 수량의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맡겨두면 너네가 이제 그 검증 업무에 참여한 대가로 몇 개를 줄게 라고 이제 처음에 백서에 넣어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백서를 보고 그래 난 얼마 기간 동안 넣어놓겠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발행자가 직접 이렇게 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스테이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초기 비용이 들겠죠. 처음에 얼마를 맡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량이 되게 이제 많을 수도 있잖아요. 요구하는 수량이. 코인베이스에서 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는 자기들이 우선은 보증금을 대신 맡겨주고, 개인들에게는 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 이 개인들은 자기가 이제 맡긴 수량만큼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이제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따른 보상을 받겠죠. 그렇지만 이제 코인베이스는 이 서비스를 우선 제공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정해놓은 일정 정액 수수료 내지는 뭐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떼고 보상을 다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겠죠. 이런 이제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SEC 입장에서는 너네 이거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니까 증권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이거는 우리가 수익을 배분해 준 게 아니야. 자기들이 직접 자기 코인을 들고 와서 희생을 했잖아. 그리고 검증 업무를 수행했잖아. 그래서 자기 업무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가는 거지 우리는 증권 판매를 한 적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대리인과 관련된 업무인데, 대리인과 관련된 쟁점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코인베이스란 거래소가 많은 암호자산, 가상자산, 코인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 취급자로서의 어떤 이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너네가 이제 요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총체적인 주장인 거죠. 법원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이 대리인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논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증권성과 관련해서 좀 쟁점이 되는 게 특히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리플 사례에서도 봤던 건데 하위 테스트라는 거예요. 금전을 투자하고 합리적인 이익에 기대가 있어야 하고 공동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수익,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의 존재, 그리고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 주로 타인의 사업을 수행할 것, 이렇게 해서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증권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하위 테스트라는 건데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냐, 만약에 투자자들이 금전을 투입하는 건 맞잖아요. 금전 내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 돈으로 사거나 USDT라는 또 다른 코인으로 사거나 비트코인으로 사거나 해서 다른 가상자산 취득하게 되는데 금전을 지급한다, 이건 맞고, 그 다음은 뭘까요? 합리적인 이익에 기대가 있냐, 공동사업이 인정되느냐. 공동사업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으는 것, A와 B와 C의 돈을 합쳐서 D의 사업을 도와주면 이걸 공동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수평적 공동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D의 사업이 성공했을 때 A, B, C가 돈을 벌면 이건 수직적 공동성이 인정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식을 많이 사요. 그러면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죠. 코스닥 상장 시장에 주식을 사면 발행시장에서 우리가 IPO 하는 시장에서 이제 주식 사면 그 대금은 어디로 가요? 발행회사로 가죠. 발행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동일한 구조를 갖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암호자산은 어떠냐? A, B, C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코인을 샀어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뭐 이더리움 재단이 잘 나가면 ABC가 돈을 버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인정이 되면 증권이고 인정이 안 되면 증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순전히 미국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합리적 이익의 기대가 있느냐. 발행한 사람의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전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대가 있느냐, 또는 발행한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기로 약정을 했느냐, 이런 계약적 관계가 있느냐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익의 기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명시적으로 계약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A, B, C를 위해서 D가 돈을 주겠다라는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아니면 돈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만으로 되는 거냐, 이 법원에서는 굉장히 넓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요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그냥 단순한 기대만 가지고도 계약이 있는 걸로 볼 여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엄격하게 본 판결이 리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는 리플 재단이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한테는 약속한 적 없지 않냐라고 봐서 이걸 부정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앞으로 충분히 열린 결말이다,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로 타인이 수행하느냐, 우리가 코인을 샀을 때 코인 재단의 업무에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증권이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안 되면 증권이 아니라는 게 바로 하위 테스트고,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판결문도 작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베이스 소송 한번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스테이킹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대리인과 관련된 쟁점, 브로커 딜러, 그러니까 중개업을 한 것에 대한 쟁점, 매매 체결과 관련된 거래소로서의 쟁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산결제 업무에 대한 쟁점, 이렇게 5개가 있었고, 법원에서는 이 각각에 대해서 SEC 주장과 코인베이스 주장을 다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어쨌든 SEC의 주장이 지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특히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리플랩스 판결과 테라폼랩스 판결이나 또 과거에 텔레그램에서 발행한 톤이라는 가상자산이 있었어요. 톤이라는 판결을 볼 때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행위가 증권과 관련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있는지 없는지 연관성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당장에 각하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번에 중간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되게 큰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결이 증권을 실제 거래하는 게 맞고 너네가 증권 거래업자로서 라이센스 없이 지금 한 거다라고 판결이 되면 나스닥에서 코인베이스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충격에 빠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라이센스 없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벌금을 받던지 뭐 아니면 뭐 합의를 하던지 큰 배상액을 뭐 지급해야 되던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코인 시장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이 달라서 미국에서 이걸 증권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좀 증권성 논의가 계속 있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은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나라기 때문에 미국에서 증권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저희가 코인베이스와 SEC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왜 갑자기 좀 주가가 떨어졌지? 근데 무슨 소송이 있었다고 하던데?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 들고 와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송의 결말이 날 때 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한서희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